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약 4시간 동안의 회담을 끝내고 귀국길에 러시아에 있는 항공 공장 등을 방문 중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모든 결정을 지원하겠다고 서약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건설을 돕겠다고 서약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사람이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한미일에 보여주는 것도 북한으로서는 최우선순위라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블라디미르 푸틴이 한 말을 인용해 한마디 했습니다. 푸틴이 자신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적 박해하는 바이든의 행위를 이용해서 미국을 비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러 회담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하지 않은 트럼프다운 자신이 전부인 발언입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투표를 생략한 채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우파 정치인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 또 하원 의장 자리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하원 의장 바램은 자신을 지키고 대통령 평판을 훼손하길 바라지만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설령 증거가 안 나와도 평판에는 금이 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잘 알려진 정치평론가 두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 불출마 권고를 했습니다. 8월의 인플레이션은 오일값 인상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반면 핵심 물가 지수는 완만합니다. 질병통제국은 6살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코비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오늘부터 새로운 백신 접종이 가능하기도 하고, 보험이 있는 사람은 무료, 보험이 없는 사람도 점차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탈옥한 뒤 가정집에서 무기를 훔치고 도주하던 죄수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매체, 방송 매체의 탑 뉴스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회담 길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을 수 있고요. 만찬도 했고, 점심에서 무슨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얘기도 했고, 3가지 단어로 요약하려면 동지애, 협력, 군사협력이죠. 그리고 로켓 과학, 북한이 원하는 위성 시스템, 이 3가지입니다. 러시아의 국영 통신은 두 정상이 이제 한 약 4시간 정도 대화했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도 회담에 참석했다입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도 이 국방부의 최고위, 또 이제 외무부의 최고위 관계자들도 전부 갔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미 회담을 끝내고 일정 자체가 동부의 산업 중심지인 아무르 콤소몰스크 온 아무르, 이곳에 있는 이제 군용 항공 공장도 방문을 하고, 다시 이제 어차피 북한으로 돌아가야지 되니까 내려오면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해양 생물학 연구소도 방문을 하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태평양 함대 이런 것들도 시찰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니치 우주 발사기지에서 만나기 전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없이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 보스토니치 우주 발사 기지가 러시아에서 이제 가장 현대화된 우주 발사 기지이기 때문에 푸틴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크림반도에
이번에 침공이 아니라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병합하면서 막 다리를 놓고 한 것, 이걸 굉장히 업적으로 생각을 하고, 역시 그 보스토니치 우주 발사기지도 다른 나라와 말고, 전에는 이제 미국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협력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2016년도에 완공한, 다른 나라 의존도 줄이고 러시아의 우주 개발, 이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만났다는 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2번 실패한 그 여러 가지 위성 발사에 대해서 이걸 도울까?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yes,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우주 기지에서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안내하면서 견학시키기도 했고요. 서두르지 않고 북한과 러시아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일단 그 러시아에 장갑 열차가 도착하고 나서 어떤 역에서 잠깐 내려서 레드카펫 쫙 깔아줬잖아요.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북한하고 구소련과의 역사적인 관계 같은 것도 언급을 하면서, 오래된 친구가 새로운 친구 2명보다 낫다, 이제 러시아 속담이랍니다. 그런 속담으로 이제 뭐 서로 뭐 덕담 같은 것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경제협력, 인도주의적인 문제도 우리가 뭐 논의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푸틴 대통령이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클렘린궁 그 대변인은 핵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뭐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아무튼 그 러시아의 공식적인 발표가 핵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 농업 분야를 논의했다. 이건 이제 북한의 식량 원조를 하겠다는 말을 북한이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 플러스 정말로 농업 기술이 워낙에 그 러시아가 잘 발달됐기 때문에 뭐 북한에 팁을 주고 협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뭔가 우리가 제안할 게 있다, 이런 말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더 많이 말한 것 같아요, 이 김정은 위원장보다. 김정은 위원장은 상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는 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신성하게 싸웠고, 우리는 언제나 푸틴의 판단, 그리고 러시아 리더십의 판단과 결정을 지지한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요. 러시아와 북한은 함께 제국주의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어떤 매체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날것으로, 패권을 추구하고 팽창주의적인 환상을 먹고 사는 악의 세력을 징벌하기 위한 신성한 투쟁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주권이라든가 안보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푸틴 대통령과 합의를 했는데, 전략적 협력, 전술적 협력, 또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데 우리는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푸틴 대통령의 경우는 뭐 우주 개발 이런 거 지원하겠느냐 하면 yes, 그래서 우리가 우주 발사 이 기지에서 만났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어떤 그 정치적인 이념 같은 것을 말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 미국, 뭐 영국 등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대체 그 뭐 이 탄날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미사일도 뭐 러시아에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신형 무기 같은 것도 공급할 수가 있다, 뭐 로켓 뭐 KN-25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뭐 휴전이 되고 나서 한국전에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분석가들은 그런데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주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그걸 다시 만들어서 무기고를 채워야지 되는데 한국은 금방 채울 수가 있잖아요. 폴란드나 미국에 판다 할지라도 북한은 지금 그 같은 그 군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무기를 러시아에게 주는 것을 조금 주저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뭐 많은 재래식 무기를 준다 할 때 그 전쟁에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의 어떤 뭐 득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러시아도 지금 열심히 뭐 탄약 같은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쓰는 게 생산량보다 더 많으니까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 생산량을 재래식 무기 늘리는데 고군분투하는 그 사이에 단기간 동안은 북한이 어떤 그 미봉책인 거죠. 그런 정도로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이제 막상 회담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처음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효력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이 오늘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그 회담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북한의 러시아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국가 자체를 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러시아는 속담을 얘기를 해서 과거 뭐 6.25 한국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된 친구가 낫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 북한이 중국을 딱 견제하면서도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과 모스크바가 대결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제 북한을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러시아와 더 가까워졌잖아. 아무리 제재하고 우리를 고립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러시아도 뭔가를 얼만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얻었고 북한도 얻었고 따라서 이번 회담은 북한과 러시아의 실질적인 이득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에 완전히 치명적이냐?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이 관련 뉴스를 전하면서 왜 다 끝난 얘기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의 그 행로에 대해서 왜 서방 세계가 그걸 위치 파악을 하지 못했는가? 위성으로 왜 그걸 알지 못하고 북한이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몇 시간 전에 출발을 했을 거야 했느냐. 그 부분을 제가 헤드라인은 아니고 뉴스 시작하고 나서 바로 말씀드리고 답을 말씀 안 드렸어요. 보통 이제 북한 국경의 두만강역에서 바퀴를 더 러시아 쪽으로 갈 때 뭐 두꺼운 바퀴가 필요한가 봅니다. 그래서 바꿀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이미지 같은 것을 포착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위성은요 날씨가 흐리면은 그 포착이 안 된답니다. 그쪽 지역에서 바로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구름이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그래서 그 예상 경로를 따라서 이제 북쪽 열차가 가는 그 시야를 완전히 차단을 한 거죠. 위성이 포착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가려진 그런 날씨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아무튼 어느 나라에도 치명적이진 않지만 러시아와 이 북한에는 서로 좋은, 중국은 그다지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그 회담이 일단 마무리가 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러시아에 아주 잘하는 여러 가지 북한에 필요한 것을 견학을 하면서 볼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의 그 소셜미디어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다시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부패한 바이든의 불법적인 바나나 공화국식의 나에 대한 처우, 뭐 제3세계의 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때 막 뭐 좋아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푸틴이 쓰러져 간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이게 선거 개입이다.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 개입이라는 꿈, 드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일장 충몽과 같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겠죠. 선거 간섭이라는 꿈,
그 미국이 분열되는 모습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기소는 미국 정치 체계의 부패함이다. 지금 정치적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기소하는 거다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정치적인 기소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의 그 주장을 지지를 했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제게는 합창으로 들렸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정치적인 경쟁자에 대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 박해다. 이게 이제 푸틴이 한 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와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게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푸틴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글쎄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북한과 러시아가 일단 그 무기 거래와 위성 거래, 뭐 식량 지원 이게 어디까지일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미국이 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바로 전에 대통령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논평이나 이렇다면 모를까 두 나라의 가까워짐이 미국에는 어떤 이익을 줄까 손해가 줄까 이런 걸 논할 위치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걸로 가져가는 위치 전직 대통령의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지적이 또 뭐 틀리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없다라는 걸 오늘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미 센터드잖아요. 언제나 다시 한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일주일 사이에 2번이나 전해드리네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대선에 나가지 말고 출마하지 말고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해라. 그것도 서로 40년 동안 잘 알고 지내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지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오후에 정말 이 뉴스 컸습니다. 케빈 맥카티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죠. 하원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의 그 하원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도 했어요. 통화도 하고 바이든 현 대통령을 탄핵 절차를 시작을 하는데 딱 그 정했습니다. 사람도 세 사람, 법사위원장, 감시위원회 또 하나가 뭐죠? 아무튼 그렇게 세 사람을 해서 짐 조르단 등을 포함을 해서 딱 사람을 지정을 했고 탄핵 절차를 시작을 해라 했는데 이게 이제 투표도 하지 않고 전체 투표도 하지 않고 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표하기 전에는 절대로 탄핵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민주당은 결국 투표를 했지만 투표하기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당시에는 다수당이었는데 그때 탄핵하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먼저 하고 좀 날짜 두고 나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것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투표도 하지 않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도박일 수도 있고 법적인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우파와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압박 아니면은 하원 의장 자리 내놔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우파에서 마지막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프리덤 코커스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15번의 투표로 하원 의장 자리를 그렇게 어렵게 가졌는데 이걸 지금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조건이 한 사람이라도 이 하원 의장 그 불신임 이런 투표해야지 되겠어 하면 그렇게 또 가는 겁니다. 본인의 잡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왜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느냐? 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번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에서 5년 동안 2014년부터 19년 동안 한 달에 몇만 달러 벌었다는 여기에 본인이 부통령이었었을 때 뭔가 도움을 줬다. 우크라이나의 검찰총장을 브리즈마라는 회사를 위해서 해고를 했다던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부패한 정권에 지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랬다는 건데 결국은 헌터 바이든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동업자와도 이제 그 의회가 조사를 하면서 증언을 했는데 똑같은 증언을 가지고 증언한 사람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공화당에선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이든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아들의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던가 아들의 사업을 부통령으로 있을 때 도왔다던가 정책을 그렇게 결정을 했다던가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동료는 내가 증언한 건 오히려 그 검찰총장을 해고한 것은 브리즈마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이미 브리즈마라는 그 에너지 회사 그 손 아래 컨트롤 아래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해고한 게 더 나쁜 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통령은 돈을 미국이 지원하는 대신 부패한 검찰총장을 뭐 해고하는 것. 최종적인 결정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그 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만 계속 써대는 뉴욕 포스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의 부통령으로서 3가지 가명을 써서 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 3가지 가명을 써서 주고받는데 어떤 때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오늘 델라웨어 집에서 형 그 추도식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하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는가 이런 것들이 다 허점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보통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그렇고 고위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이 가명을 조금 쓰죠. 왜냐하면 이메일 몇 개 갖고 계세요? 저도 이메일 지금 주로 활발하게 쓰는 게 4개거든요. 4개거든요. 그 4개의 뭐 이름도 다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은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뭐 스팸 메일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가명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바마도 예전에 그랬고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구글 이메일을 하나는 정부 거였는데 3개 가운데 2개는 구글 이메일을 썼다. 이런 게 이제 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은 계속해서 거봐. 왜 본인의 이메일이 아닌 다른 사람 가짜 고스트 이메일 이름을 만들어서 아들과 대화를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들의 사업에 정책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가 돈을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9개월 동안 조사를 했고 트럼프 시대 때도 조사를 했지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알아요. 알지만 이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는요. 스모킹 건이 없어도 상대를 충분히 피해를 줍니다. 지금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가명으로 이메일을 썼지? 그게 피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아무리 경쟁이 치열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바이든이 좀 강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당선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이거 안 된다. 증거가 뚜렷해야지. 뭐 연기만 조금 모락모락 난다고 대통령 탄핵인데 그게 그 요건에 맞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상원에서는 이거는 정말 헛수고다. 시간 낭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클린턴을 탄핵에 앞장섰었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상원에서도 탄핵 시작해야지 된다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아무튼 그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 막 조사를 시작한다 하는 것은 대통령과 그 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계속 팔로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먹구름을 들이우고 몇 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그 얘기만 나오겠죠. 과연 조 바이든 부통령이 당시에 어떠한 권력 남용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얘기하면 저거 사실인가? 루머라도 상관없어요. 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서 불이 안 났는데도 불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걸 이제 그 같은 여론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그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공화당의 굉장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이도 많은데 걱정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풍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빌 클린턴의 탄핵 절차를 하원 의장으로서 관리를 했고 뭐 그랬던 뭐 사람들 뉴트 깅그리치죠. 25년 전입니다. 그때 빌 클린턴이 어땠습니까? 저 공화당이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중간선거에서 이겼어요. 이 클린턴 대통령이.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트 깅그리치는.
이번에 예비선거에 나온 아사 허친슨 전 알칸소 주지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 탄핵 절차 관리했었거든요. 클린턴 때. 연기는 좀 나지만 이거 시기상조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린지 그레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역시 예비선거에 나간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도 조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 일을 해서 탄핵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상원에서 공화당이 절대로 3분의 2, 이렇게 공화당이 다 찬성을 해도 3분의 2가 되려면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는데도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하원 의장 자리 내놓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무언의 압박을 하고 무언이 아니라 유언의 압박 전화통화 어제 했다 하니까 그리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든가 이런 그 정치인들이 이 하원 의장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죠. 소란스럽게 해서 아무리 소란스럽게 해봤자 결국은 폭탄이 터지지 않을 때는 바이든에게 선물이 될 수가 있다. 2024년도 선거가 가까우면서 공화당 저거 봐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저렇게 루머에 온상이 되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케빈 맥카티는 내년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이거 안 하면 당신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도 이 탄핵은 지금 시기상조야라고 얘기를 해도 반대를 해도 탄핵을 향한 움직임은 이 케빈 맥카티에게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아무튼 그래서 진행되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이 사람은 소설도 많이 써요. 주로 스파이 소설을 쓰는데 딱 하나 스파이 소설 아닌 거 이 위대한 개츠비의 재해석을 한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오래전부터 외교 관계 전문가인 그런 칼럼니스트. 이 바이든 대통령이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세대에 많게 신문 좋아합니다. 칼럼니스트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칼럼니스트 3사람 뽑으라면 이 워싱턴 포스트 한국일보와 협력하는 회사입니다. 데이비드 지금 말씀드린 73살이네요.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데이비드 브룩스 공화당이죠. 그리고 토마스 프리드만은 당연히 진보고요. 이 3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서 워싱턴 포스트의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가 오늘 제목도 정말 퉁명스럽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도 선거에 나가서는 안 된다. Should not run.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80세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굉장히 젊은 도전자로 생각을 한답니다. 본인이 이제 4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2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병아리 정치인이었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존중하는 컬럼니스트인데 나가지 말래요. 지금 나가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계속 이렇게 2024년도 대선 출마한다고 선거 캠페인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까지 망칠 위험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는?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에 앤드류 설리번이라는 칼럼니스트, 커멘테이터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한 것도 많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끝냈고 여러 가지 법안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것도 있고 등등 많지만 결국은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한 얘기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각이요. 정치 전문가들도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보통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이 칼럼니스트가 노라는 것을 잘 안 하는 사람이랍니다. 거기에 소질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본인에게 노라고 할 스스로 기회가 있다. 바이든의 캐릭터는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2024년도에 재선에 나가서는 안 돼 라고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시간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달 안에 결정하라고. 바이든의 전기를 쓴 사람은 올해 말쯤에
바이든이 나 안 나가라고 얘기해도 놀라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한 달 안에 결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카멜라 해리스를 포함한 많은 바이든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지 못했던 민주당에 떠오르는 샛별들이 테스트를 예비선거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후보를 민주당이 선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늦지 않게 한 달 안에 나 안 나간다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역시 이그나티어스 칼럼니스트도 앤드류 설리반과 마찬가지로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이든 대통령을 칭찬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내가 40년 전 의회에서 처음으로 취재했을 때 만났던 그 말이 많고 친절한 그 오디너리 조잖아요. 말 많고 그 말 많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 시작이 82살입니다. 바이든 나이는 팍스 텔레비전에서 맨날 조롱하고 비유하는 그런 대상인 것만이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올 여름에 디너 테이블 대화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이라든가 백악관에서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괜찮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컬럼니스트는 소수의 사람들, 뭐 앤드류 설리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해야지 될 얘기를 크게 해주는 거다. 뭐 이런 평가를 오늘 아침에 하는 사람들이 뭐 여러 있더군요. 그래서 이 앤드류 설리반이라는 사람도 나이는 그 나이에 저렇게 활발하게 일하는 것 대단하지만 그래도 쇠약함을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람들이 재선하게 늙었다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몇십 % 적잖아요. 반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말 정력적입니다. 이 앤드류 설리반에 따르면 어쩜 그렇게 복수의 열정이 끊이지 않고 트럼프에게 나오는지 그 천재성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쇠약해지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1년 전과 비교해서 3.7% 올라갔고요. 핵심 물가지수는 좀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아주 변화하기 쉬운 에너지라든가 식품값을 뺀 핵심 물가지수요. 근데 왜 이렇게 3.7%가 됐는가? 이게 7월 달에는 3.2%였거든요. 그리고 예상치는 3.6%였는데 3.7%니까 에너지 비용이 상승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뭐 에너지 생산 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8월에 인플레이션의 반 정도가 에너지 비용 상승이 차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월별 상승은 0.6%. 브렌트유 가격이요 이미 $90 넘었잖아요. $92 50센트 정도 돼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던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를 배럴당 지금 $100 이상으로 올리려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을 연장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가솔린값 엄청 많이 올랐어요. 7월 달은 0.2% 올랐는데 8월 달에는 11%가 올랐고 지금 뭐 다 풀 탱크 채우면 얼마 드시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중고차와 트럭 값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도 그랬고 8월 달에도 1.2% 싸졌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7% 싸졌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오른 거죠. 에너지값 또 항공요금이 올랐던데요. 계속 좀 줄어들다가 8월 달에는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핵심 물가 지수는요 월별 기준으로 0.3% 올랐거든요. 7월 달에 0.2%보다 조금 오른 거죠. 그래서 완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1년 전에 비해서는 이 변동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을 뺀 핵심 물가 지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상승이 4.7%에서 4.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목표 2%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1번 이자율 인상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금리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발표와 금리 그대로 일단 유지한다 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오일값 상승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하고 소비자들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임금 상승률이나 실업률 상승은 예상보다 약하게 올라갔고 일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 일자리는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시장도 이제 뭐 핫했던 거 조금 쿨다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비드 백신 말씀을 조금 드려야지 되겠네요. 식품의약국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질병통제국이 권고를 했는데 꽤 넓은 편입니다. 뭐 찬성 13대 반대 1로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업데이트된 그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 해서 요즘에 그 최근에 그 변종이 오미크론 변종이 XBB.1.5라는 뭐 변종에 거기에 맞춘 건데 사실 이거 뭐 굉장히 많이 막지는 못해요. 그리고 일단 미국 사람들도 뭐 90% 이상이 바로 이 어떠한 그 면역력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강에서 좀 약한 그런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CVS나 월그린에서 지금부터 예약 가능하고 오늘도 이 백신 접종 가능한 지역도 있답니다. 9월 1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예약이 가능한데 아무튼 뭐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약하신 분들은 맞기를 원하고요. 2023년도 올해 1월 달 이후에 코비드로 입원한 사람들 대부분은 백신 접종 2차 추가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4차까지 있었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무료 아닙니다. 보험 있으신 분들은 무료고요. 그래도 연방 정부에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Bridge to Access 접근 다리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해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빨리 맞으셔야지 돼요. 이 프로그램이 12월 달에 끝난답니다. 보험 없는 사람들 뭐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 정도. 만약에 본인 돈을 내시면은 파이저는 $120, 모더나는 $129, 노바백스도 이제 곧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130 정도 된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오늘 미국에 또 다른 탑 뉴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마 이 뉴스는 당연히 영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넬로 카발칸테라는 브라질 국적의 범죄자죠. 브라질에서도 2017년도에 뭐 자동차 수리비 안 냈다 해서 뭐 그런 것 가지고 싸우다가 누구를 살해했고 이번에는 감옥에서 탈옥했다가 오늘 잡혔습니다. 숲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잡았는데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개가 잡았어요. 물어 뜯어가지고 그랬는데 필라델피아 북서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 브라질에서도 그렇게 해서 수배 중이었는데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8번이나 찔러서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며칠 만에 이 필라델피아 그 감옥에서 이렇게 벽을 타고 뭐 지붕으로 가서 탈출을 했는데 그게 8월 31일이었습니다. 8월 31일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9월 오늘 며칠입니까? 9월 13일이면 2주일 만에 잡힌 거잖아요. 2주일 동안 그 주변에 필라델피아 그 북서쪽에 사우스 컨벤트리 타운십이라는 곳에 주민들이 엄청 걱정을 했고 500명 이상의 경관들이 이제 수색 작전에 나섰고 여기에 무슨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 집행관들 전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범인이요. 도주를 하는 동안에 전에 뭐 농장 일을 했답니다. 전에 일하던 사람도 찾아갔고 그리고는 또 그 일반 그 가정집 그라지에 가서 뭐 장전된 그 총도 훔쳐가지고 나왔고 그
집주인이 권총을 쐈는데 총상은 입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체포될 때 보니까. 아무튼 그리하여 34살의 이 범인이 체포가 됐는데 미국에서 감옥에서 탈옥을 한 사람을 체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법 집행관이나 뭐든지 다 그 신용도와 국민의 안심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했죠. 무슨 특별한 열 신호 뭐 특별 기술이래요. 그런 것들이 있는 헬리콥터가 계속 이제 쫓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이 천둥 번개가 그 주변에 너무 쳐서 헬리콥터가 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되고 그리고는 이제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도망 다녔는데 뭔가 이제 무슨 뭐 도랑이라든가 뭐 이런 곳으로 많이 다녔고 마지막에 그 체포될 때는 풀밭에 아주 길고 긴 뭐 시골 그쪽 지역이니까 길고 긴 풀밭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을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오고 있는 그 법 집행관들이 오고 있는 걸 안 거예요. 알아서 가만히 숨 죽인 듯 이렇게 하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개들에게 물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포될 때 보니까 얼굴이 막 피범벅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체포되는 경관들도 수백 명이 동원이 됐지만 그 주변에 24명이 살인범이고 탈옥수니까 그렇게 해서 그를 체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수염도 깎았고 머리도 땄고 그 농장에서 벤도 훔쳤고 동료 전에 같이 일하던 사람 2사람의 집도 방문을 했고 개울 숲을 건너고 개울 바닥을 막 통과하고 미국 국경 순찰대원들이 뭐 다 전역에 있으니까요. 국경 순찰대원도 갔고 저녁에 이제 주로 이동하는 패턴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경찰, 국경 순찰대, 경찰견, 헬리콥터 여기서 이제 총격을 피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 의료진의 진료를 먼저 받을 테고 정신감정도 받을 테고 제가 이 내용을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어머니가 아들아 돌아오거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헬리콥터에서 확성기로. 그 어머니는 지금도 아들이 살인범입니다. 탈옥수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탈옥하고 도주하는 동안 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지 않았는가.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쳤을 뿐이다. 이게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니의 얘기는 그렇지만 이 어머니의 아들이 살해한 그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살해당한 전 여자친구와 또 브라질에서 살해당한 그 남자의 어머니는 또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실까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었고 우선 그 위협적이니까 탈옥수가 총까지 갖고 있었으니까 그 스토리 결국은 미국의 그 법집행관이 그를 체포했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요 필라델피아 이글즈 셔츠 입고 있던데요. 체포될 때 보니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온통 all about 바이든 대통령 탄핵에 관한 그 공화당 하원의 지금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공화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했네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은 직접 만났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본인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었던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공화당 하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